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재밌는 별자리 여행 주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운의 퇴출 행성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별빛이 쏟아지는 이런 여름의 은하수. 이런 별들 중에는 우리 이웃인 행성들도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하지만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먼 행성들도 있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바로 명왕성입니다. 태양계에서 발견된 9번째 행성 명왕성.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장 추운 행성이었죠. 행성으로 불리기에는 너무 작은 막내 행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6년 8월 24일 명왕성은 행성에서 퇴출되어 외소 행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바로 15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묵묵히 태양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미국의 로열 천문대에서는 아직도 명왕성을 행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명왕성의 발견부터 퇴출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2월 18일 명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는 클라이드 톰보라는 분이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로열 천문대에 당시 이분이 1930년이니까 24살 정도 됐었겠죠. 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분이 이 로열 천문대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는 일이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이 건판을 비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30년 1월 23일 날 찍은 사진과 1월 29일 날 찍은 사진을 2월 달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뭔가 없던 게 나타난 거죠.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 작은 삼각형 옆에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자, 한 6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옆에 있던 별이 이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 이 옆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타났죠. 바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움직인 그런 별이 나타난 겁니다. 자, 하늘에서 일반적으로 항성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찍으나 일주일 후에 찍으나 같은 위치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행성들, 태양계의 천체들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시간에 달리해서 찍으면 위치가 변합니다. 이걸 통해서 톰보우는 이 행성, 이 천체가 바로 새로운 미지의 행성이다 라는 걸 발견한 거죠. 자, 이렇게 행성을 찾을 때는 사진을 통해서 아주 희미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사진 건판 속에 있는 움직이는 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이 1998년도에 발견했던 소행성 통일이란 별을 발견할 때 사진이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위치가 같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겹친 거거든요. 그런데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가 다른 거하고 다르죠.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건판 속에서 눈으로는 거의 확인이 안 됩니다. 사진 건판 속에서 움직이는 천체를 발견해서 그 궤도를 추적해가지고 이것이 행성이다 또는 소행성이다. 태양계의 천체를 도는 이런 태양계를 도는 그런 천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98년도에 발견해가지고 뒤에 이걸 통일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1930년 2월 18일 자, 톰보우가 명왕성을 발견했다. 엄청난 뉴스거리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행성이 8개였고 미지의 행성 9번째 행성을 찾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무척 애를 쓰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 명왕성이 발견되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베네시아 번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자, 1918년생이니까 이 당시에 만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 버니는 할아버지로부터 9번째 행성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러면 행성들의 이름이 보통 천왕성, 해왕성,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니까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추운 곳에 있는 이 천체의 이름을 지하세계의 왕인 플루토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할아버지한테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 소녀가. 자,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로열 천문대에 있는 그때 아는 지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허버트 홀 터너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연결한 거예요. 이 터너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이 플루토의 약자인 PL이 로열 천문대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 명왕성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의 이니셜과 PL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 톰보우도 동의하고 이 로열 천문대에서 플루토를 공식적인 이름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 5월 1일 발견되고 나서 약 2달 남짓 지났을 때 이 새롭게 발견된 천체의 이름이 명왕성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자, 베네시아 버니는 정말 할아버지를 잘 둔 덕에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의 이름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로열 천문대라는 곳, 자, 이 톰보우가 일을 했던 이 로열 천문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1894년에 1894년, 그러니까 이 톰보우가 명왕성을 발견하기 36년쯤 전에 퍼시벌 로웰이라는 분이 설립한 사설 천문대입니다. 자, 이분은 퍼시벌 로웰이 명왕성 9번째 행성을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로웰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로웰 천문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명왕성을 발견한 그 기념일인 2월 18일 전후해가지고는 이 매년 명왕성을 발견하는 기념 행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했던 행사의 그 포스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왕성은 아직도 9번째 행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퍼시벌 로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순히 로웰 천문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로웰 천문대에서 명왕성이 발견됐다라는 이유 이상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 퍼시벌 로웰이란 분이에요. 미국 보스턴에 살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분이 이 클락이라고 하는 60cm 굴절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 관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로 이분이 했던 것이 이렇게, 자, 화성 관측을 많이 했어요. 자, 이 9번째 행성을 찾기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 화성을 관측하면서 큰 망원경으로 화성을 보면서 화성의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에 운하가 있다. 그 화성의 여러 가지 무늬들을 보면서 이 화성에 운하가 있다 이런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렵에 20세기 초에 화성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로웰 천문대에서 퍼시벌 로웰이 화성 스케치, 화성 관측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로웰이란 분이 바로 이런 책을 썼어요. 자, The Land of the Morning Come, 조선.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최초로 전 세계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퍼시벌 로웰이란 분입니다. 이 책은 1885년에 보스턴에서 출판된 거거든요. 자, 1885년에 이미 우리나라를 퍼시벌 로웰이 어떻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소개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자, 이 로웰이 1883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방 외교사절단인 보빙사를 안내해서 미국까지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1882년에 이 조미 수교,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인 1883년에 우리가 외교 사절단을 미국에 보냅니다. 자, 이 미국에 보내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로웰이 있고요. 이 총책임자가 이분이 민영일, 그리고 홍영식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분이 서광범, 뒤쪽에도 뭐 유길준, 최경석,
고영철 뭐 이런 분들 역사 속에서 한두 번은 이름을 들어봤을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거예요. 자, 로웰이란 분이 워낙 돈이 많은 분이었고 사업도 하는 분이었는데 1880년대 초에 일본에 와 있었어요. 일본에 여행을 와 있었는데 그때 한미 수교 되면서 이 수교 사절단이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미국 그 당시 미국 공사가 이 로웰에게 그 안내를 갖다가 부탁을 한 거고 로웰이 우리나라 분들을 모시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자 1883년에 당시 미국의 21번째 대통령이었던 이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 이게 뭐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가서 다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아까 봤던 이 민영익하고 홍영식 그다음에 또 왔던 같이 간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상당히 태평양을 건너서 가고 그리고 서해안에 도착한 다음에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아서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로웰이 다시 또 워싱턴에서부터 이 미국을 횡단하고 다시 태평양을 넘어서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 왔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냥 로웰을 갖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래서 1883년 겨울에 이 민영익과 홍영식 등이 이 로웰을 우리나라로 같이 가서 고종 황제를 뵙고 우리나라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직사 대접을 하면서 한국으로 당시에 조선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 1883년에 겨울에 한 3달 정도 이 로웰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기도 갖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종 황제의 사진도 찍고 그리고 당시 서울의 한양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광화문이 보이고 위에 인왕산도 보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종로에 이런 상인들의 모습도 찍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로웰이 이제 여행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한국 왔다가 다시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조용히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나는 별을 보면서 내 인생을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웰 천문대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곳이 바로 로웰 천문대가 있는 곳이고 바로 그랜드 캐년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라스베가스에서 자 쭉 따라 40분 도로 따라오고 가면 이쪽에 이제 그랜드 캐년 쪽도 있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면 사실 애리조나 운석공이라고 해가지고 큰 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이 원래부터 여기다가 천문대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로웰이 돈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여러 가지 비서들을 시켜가지고 전국에 천문대를 지을 만한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그때 이 플렉스텝에 있는 그 도시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이 비서를 아주 그냥 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들은 로웰이 여기다가 천문대 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이 애리조나가 굉장히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이 플렉스텝은 그래도 굉장히 그 나무도 우거지고 좋은 곳입니다. 겨울엔 또 눈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 미국 해군 천문대도 그 옆에 있거든요. 예전에 조경철 박사님이 이 옆에 해군 천문대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이 로웰 천문대를 꽤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로웰 천문대에 가면 바로 이 퍼시비 로웰이 찍은 우리나라 여러 사진들이 또 다 전시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웰이 전 세계가 너무 이제 여행도 지치고 해가지고 이 1885년도에 그 책도 냈고 그 후에 1894년 10년 정도 후에 이 로웰 천문대를 플렉스텝에다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천문대 지을 때 당시의 화면이에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91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약 한 20년 가까이 20년 조금 넘겠네요. 189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한 20년, 22년 정도를 이 별을 관측하면서 화성의 여러 가지 스케치도 했고 그리고 9번째 행성
플랜 X를 찾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이 로열 천문대에 무덤을 썼거든요. 그 가면은 그 옆에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그때 은행가였어요. 동생한테도 부탁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 천문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천문대에서 9번째 행성을 꼭 찾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나가지고 14년 정도 지났을 때 여기에서 조수를 일하던 바로 클라이드 톰보우가 명왕성을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 로웰이 죽은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여기서는 로열 천문대가 운영되면서 관광객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별을 보여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커다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늑한 곳이에요. 혹시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할 일이 있으면 근처에 있는 프렉스텝이라는 마을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로열 천문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 잘하면 이 우리나라의 이런 옛날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는 안 하는데 저도 가서 부탁을 해서 봤거든요. 자, 아무튼 명왕성, 오늘의 주제는 명왕성이니까요. 이 명왕성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계의 행성은 모두 9개였습니다. 이 명왕성은 지름이 한 2,400km 정도밖에 안 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44억 km, 멀어질 때는 74억 km.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좀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있는 해왕성보다 멀리 있는 천체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온도가 이 영하 228도에서 238도. 이 명왕성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태양 쪽 여름에는 조금 좀 높고 겨울에는 조금 낮고 합니다. 그래봤자 영하 200도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규산염으로 된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연 외곽 쪽에는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껍질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명왕성에는 희박하게나마 얕은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들은 대부분 질소나 메탄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왕성이 1930년에 발견할 때만 하더라도 와, 우리 9번째 행성 발견했다라고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명왕성의 궤도가 해왕성보다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1977년 정도부터 한 20년 정도는 해왕성보다 더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태양계의 황도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명왕성은 크기도 작은 놈이 아주 말썽꾸러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삐뚤어진 기울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달보다도 크기가 작은 겁니다. 자, 달 같은 경우에 지름이 한 3,500km 되죠. 그런데 명왕성은 달보다도 작은 지름이 한 2,4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명왕성 주변에서 카이퍼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얼음 천체들이 자주 발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명왕성이 무슨 행성이냐, 그냥 조금 카이퍼 벨트에 있는 얼음 천체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 아니냐, 결국 뭐 소행성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톰보우가 이제 1997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톰보우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톰보우라는 위대하고 너무 큰 천문학자가 있으니까 젊은 학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1997년도에 이제 그 톰보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우리 이 명왕성을 갖다가 행성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명왕성보다 큰 위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달보다도 작지만 태양계에 있는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 지름이 5,000km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타이탄, 그리고 이 목성에 있는 나머지 위성들,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칼리스토, 그 다음에 이오, 유로파, 이런 것보다도 작아요. 자, 그리고 해왕성 위성인 트리톤보다도 작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왕성이 위성들보다 훨씬 작고, 그리고 이 주변에 비슷한 천체들이 많은데 꼭 명왕성을 갖다 행성을 인정해야 되겠느냐?
라고 막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국제천문연맹에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결론 내린 게 그래도 이 카이프 벨트라고 하는 얼음 천체들 중에서는 명성이 제일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명성을 9번째 행성으로 인정하자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2005년 그리고 몇 년 지나서 2005년에 명왕성보다 먼 곳에서 명왕성보다 크다고 여겨지는 에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천체가 발견된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발견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자, 다른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에리스입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자, 제가 여기 좀 바꿀게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에리스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명왕성보다 에리스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명성을 행성으로 유지시켰던 이유가 그래도 이 얼음 천체 중에선 제일 큰 골목대정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보니까 더 큰 놈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천문학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제 역사학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고대 그리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회의를 열은 거예요. 자, 2006년 8월 달에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 IAU 총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열렸을 때는 명왕성뿐만이 아니라 에리스까지 행성으로 인정하는 안이 상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9개 플러스 명왕성의 위성이었던 카론, 자, 그 다음에 소행성 중에서 제일 큰 세레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에리스까지 12개를 행성으로 인정하자고 해가지고 총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천문학자들이 다 아예 명왕성을 빼자. 나중에 에리스보다 더 큰 것이 또 발견되면 13번째로 할 것이냐. 그러면 교과서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행성의 조건을 명확히 해가지고 더 이상 행성이 늘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걸 막아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명왕성이 발견된 건 미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행성들은 다 유럽에서 발견된 거죠. 유럽이 과학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신대륙 미국에서 발견된 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열렸던 국제천문연맹 총회에 미국 천문학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다 하는 뒷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2006년 8월 24일 국제천문연맹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조건이 다른 거죠. 행성으로 인정되려면 첫 번째, 태양을 돌아야 된다. 두 번째, 구형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중력이 있어야 된다. 중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해가지고 이 공처럼 둥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지름이 커야지만이 구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궤도에서는 다른 천체를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궤도에서는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명왕성은 궤도 중에서 해왕성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해왕성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슷한 궤도에서는 해왕성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서 탈락돼 가지고 명왕성을 행성에 퇴출시킵니다. 그렇다면 명왕성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그래도 자, 1930년부터 거의 70년 이상을 갖다 행성으로 불렸던 건데 그냥 소행성으로 하고 부르기에는 너무 좀 야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드래프트 플래닛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건이 태양을 돌고 구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중력이 있는데 자기 궤도에서 다른 천체를 배제할 수 없는 제일 크지 않은 것들을 외행성 또는 외소행성 드래프트 플래닛이라고 한다. 단 다른 천체의 위성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명왕성하고 명왕성이 거의 쌍둥이처럼 여겨지는 카론이라고 하는 이 위성, 거의 뭐 지름이 1000km가 넘지만 그래도 명왕성의 위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원래 조건으로는 행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외소 행성에서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에리스, 그리고 자 그 뒤에 발견된 것들 중에서 이런 얼음 천체들 중에서 하우메아, 그다음에 마케마케라고 하는 2개의 천체를 더 포함시켜서 4개, 그 다음에 하나 더 소행성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가장 큰 것이 세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레스가 지름이 한 1000km 조금 안 되네요. 한 950km 정도 되는 이 세레스는 거의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레스까지 5개를 외행성, 외소행성, 우리말로 드와프 플래닛으로 정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이 2006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행성에서 퇴출되고 외소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소행성은 5개 정도가 이름이 붙여졌고 그 뒤에서도 계속 발견되는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소행성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단 행성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행성은 이미 딱 8개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 해까지가 행성이고 나머지 둥근 천체 중에서 태양을 도는 것 중에서 외소행성을 계속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2015년에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왕성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자 미국에서 2006년 1월에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한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발사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발견된 행성이 명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발견된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그런 탐사선을 2006년 1월에 발사한 거예요. 발사하고 나서 불과 7달 정도 지나가지고 퇴출됐지만 발사할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 뉴 호라이즌스가 약 9년 반에 걸쳐가지고 날아가서 결국은 2015년 7월 14일 날 명왕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명왕성 옆을 지나면서 명왕성과 그 위성인 카론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왕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런 지형이 발견된 거예요. 이 대부분 질소와 탄소가 얼어있는 빙하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메탄의 얼음 알갱이가 좀 모래처럼 쌓여 있는 그런 줄무늬 모양의 지역도 발견되고,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명왕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쯤 돼서는 명왕성에 겨울이 와가지고 아주 희박하게 남아있는 이런 대기가 얼어서 이 대기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뉴 호라이즌스가 촬영했던 명왕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감이 가는, 사실 퍼시비 로웰이라는 사람이 더 랜드 오브 더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걸 소개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더 정감이 갑니다. 근데 이 명왕성을 정말 9번째 행성이라고 70년 이상을 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출된 거죠. 자, 이 명왕성이 사실은 그 전에도 허블 우주망원경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명왕성 옆에 카론 이외에도 이 스틱스, 닉스, 히드라, 또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위성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뉴 호라이즌스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진 사진도 찍어오면서 이 위성들의 사진도 사실 정확히 찍은 거예요. 카론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거의 1200km나 됩니다. 자, 이 명왕성이 2400km쯤 되는데 카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의 명왕성도 같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의 쌍둥이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닉스랑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한 50km쯤 돼요. 크죠. 그리고 스틱스하고 케르베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km도 안 되는 좀 작은 그런 위성들입니다. 자, 이런 위성들이까지 사진 다 찍은 거예요. 뉴 호라이즌스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태양계의 천체들 중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탐사되긴 처음이죠. 뉴 호라이즌스가 2015년에 이렇게 탐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 좀 더 명왕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사실 명왕성의 크기가 2,400km 정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됐겠죠. 그리고 에리스라고 하는 거 워낙 멀리 있는데 이 에리스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 에리스 같은 경우에 명왕성보다는 훨씬 더 큰 최소한 20-30% 이상 큰 걸로 여겨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명왕성이 에리스보다 크니까 사실 더 큰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에리스의 정확한 크기 측정이 어려워요.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있는데 에리스를 탐사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희미한 멀리 있는 걸 측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이 단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명왕성과 에리스 크기가 비슷하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왜 명왕성을 행성에서 퇴출시켰느냐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나사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명왕성이 에리스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 명왕성을 갖다 행성의 지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자, 아무튼 자 에리스라는 것이 2005년에 발견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크기는 몰랐지만 최소한 명왕성보다 조금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명왕성이 2006년 8월 24일 바로 15년 전에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고요. 자, 실제로 명왕성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자, 요즘 전역하늘을 보면 달이 있고 목성, 토성이 보이는데 토성과 이 궁수절이 있고 사이에 있어요. 굉장히 희미합니다. 15등급 정도.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별이 6등급이거든요. 6등성보다 100배 어두운 별이 5등급 더 큰 11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15등성 정도 되기 때문에 6등성보다 9등성 정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십만 배 가까이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수십만 배 이상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다란 망원경이 있다면 이 명왕성을 찾을 수 있는데 사진 속에서만 겨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카론만 하더라도 16등성. 자, 그러니까 이 카론이라고 하는 요 위성이 실제로 맨눈으로 보는 별보다 거의 만 배쯤 어두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자 6등성보다 100배 어두우면 11등성, 만 배 어두우면 16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카론보다 조금 밝으니까 뭐 수천 배, 뭐 1000배 남짓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 카론. 근데 그 옆에 있는 뭐 히드라 닉스 같은 게좀 카론은 그래도 1000km가 넘잖아요. 히드라 닉스는 거의 뭐 한 50km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밝기가 22등성. 거의 이거 허브루즈 망원경이나 되니까 희미하게 찍히지. 스틱스랑 킬로베르스는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자 아무튼 요즘 여러분들이 저녁 하늘을 볼 때 자 이 토성의 오른쪽 어딘가에 명왕성이 있다 하는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하늘 여러분들 보시면 자 북쪽 하늘은 자 오늘 밤 9시의 모습이에요. 오늘 밤 9시경에 여러분들이 북쪽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 북두칠성이 거의 8시 방향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카시오페아가 굉장히 높이 올라왔죠. 그리고 자 서쪽 하늘에는 요새는 9시쯤 되면 이미 금성이 졌습니다. 금성을 보시려면 조금 일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성은 9시쯤 되면 이미 졌고 북두칠성을 따라서 이 봄철의 별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 이 별과 좀 더 내려갔을 때 천여절에 있던 별 스피카만 하더라도 지평선 근처에 가가지고 뭐 제대로 확인도 1등성이라는 걸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 하늘에 보면 자 이렇게 은하수가 이쪽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자 오늘은 달이 있죠. 내일이 보름입니다. 달이 굉장히 밝을 거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토성, 왼쪽에 있는 게 목성이죠. 그리고 남쪽에 1등성 중에 정가절에 있던 별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국자 모양의 6개의 별, 남두육성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별들이 보이고요. 자 머리 위를 보면 머리 위에 가장 밝은 별이 증야별, 그 남쪽으로 견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곳에 데네브라고 하는 1등성이 있습니다.
대뇌부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백조자리의 어떤 별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동쪽 하늘에는 자 이렇게 달과 목성, 토성이 있고, 이제 서쪽 하늘에서부터 동쪽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페가수스 자리, 가을철의 별자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위도 한풀 갔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밤하늘에도. 그래서 벌써 저녁 하늘에 가을철의 별자리인 페가수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오페이아가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오늘 주말 특활, 주말 특강 비운의 특징 행성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명왕성을 발견했던 로웰 천문대에서 발견되었고, 그 로웰 천문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퍼시발 로웰,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 보빙사 일행을 갖다가 미국까지 모시고 갔다 온 분이다. 그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최초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미국에 소개했던 분이다 라는 것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요. 명왕성 퇴출 1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주말 특강은 비운의 퇴출 행성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실 지난번 유튜브 하면서 화질이 좀 TV에서 보기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용이 아니라 컴퓨터용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써주시거나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말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린 재미있는 별자리의 주말 특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